조중동 돋보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읽기 싫은 조중동 신문을 저희가 직접 보고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그래서 조선일보 먼저 해볼까요? 네. 네, 사설이고요. 급하게 뭉친 제3지대 신당, 개혁신당이죠. 제각각 정책으로 국민 설득되겠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유권자들이 이제 양대 정당에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삼지대 신당이 대안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기본 좀 띄우고 있어요. 근데 이 개혁신당이 반 윤석열, 반 이재명 외에는 어떠한 공통점도 찾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서 이 이준석과 이낙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적 입장 차이 이런 거를 조목조목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뭔가 입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준석의 입장이 좋고 이낙연의 이제 인식과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결국은 취지의 이런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좀 넘어가시면은 네, 뒷장에 보면 막 이렇게 쭉 비교를 하더니 한국 정치사에서는 정강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로 분당하거나 해체된 정당이 많았다. 약간 초를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신당이 총선용 급조 정당의 오명을 벗으려면 각종 현안에 대해 조율된 입장과 명확한 정강 정책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 끔찍한 혼종 같은 느낌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끔찍하죠. 네, 그 설날에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당내에서도 어떻게 류호정과 이준석이 뭐 손에 잡을 수 있냐, 이준석 쪽 당원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탈당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명하는 인터뷰도 계속 하고 다니는데요. 조선일보 쪽에서도 어쨌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당이 안정되게 안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뭔가 자꾸 분열이 되고 서로 뜻이 안 맞아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 되면 완전히 망하는 거다. 이준석 쪽에서 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틀어쥐고 당을 안정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삼지대 정당을 까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정치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다 이런 느낌? 그런 불안감이 좀 내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네, 조3지대 정당, 개혁신당이 되게 끔찍한 혼종이라는 얘기가 이준석을 대표로 민주당 사람들만 몰려 있어요. 국회의원이 5명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양정숙인가요? 그 의원까지 네. 들어가면서 뭐 선거 보조금 받는다 뭐 네, 얘기 보조금이 나왔잖아요. 확충이 됐다는 얘기가. 근데 민주당 의원 5명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40대의 이준석, 40대도 아닙니다. 40살 이준석을 대표로 모시고 있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내 배신자들, 네. 이런 뿌락지들, 간첩들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다 꼬드겨서 이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쪽으로 모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은 이준석 밑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걸 같이 하고 있습니까? 커피도 혼자만 마시는데. 자존심이 있는가 싶어요. 이낙연 같은 경우는 대권 주자였잖아요. 그런 급의 사람과 그 배신자들이 몰려 들어가가지고 사람 자존심이 없나? 그럼 계속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잖아요. 네. 이낙연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지만 류호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뭐 배복주원 이런 사람들에게도 사실 정책적인 입장이 그동안 매우 달랐기 때문에 합당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고 기괴한 일인 거죠. 근데 이 모욕과 수모를 다 참고 견디면서도 이준석 그늘 아래 그 텐트 아래서 살아남으려고 기생하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혼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조선일보에서 이런 사설이 나오는 것도 참 기가 찬 노릇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만 몰려드니까 이준석이 갈 길을 잃고 혹시나 정책 정강에서 민주당스럽게 변하진 않을까라는 그런 조마조마함이 조선일보 사설에 네. 들어간 거 아닐까요?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한동훈도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있고 윤석열도 말을 잘 듣질 않잖아요. 근데 이 제3지대 정당이 사실 자기 역할을 잘 해내야 되는데 계속 잡음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이 극우 쪽에서 내는 패들이 다 그렇게 쓸만하게 먹히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드니까 여기도 답답 저기도 답답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좀 넘어가서 자. 네, 윤석열 대담에 대한 답답함도 네. 좀 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형식이 미흡했다. 앞으로 조심이라는 약속이라도 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이제 처음에 그 조선일보에서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좀 해야 된다. 하고 싶은 말보다 이런 조언을 했는데 이제 까보니까 사과보다는 해명 위주였고 대통령 하고 싶은 말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 해명했던 거에 대해서 막 반박을 하고 있어요. 뭐 검색기를 주민 불편 때문에 설치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걸러낸 건 못한 건 아니다. 왜 도대체 그 자리에서 선물을 바로 물리지 않고 받았냐? 이게 핵심이에요. 네. 아,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네. 선물을 받은 데에 대한 명시적인 사과는 없었다.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부속실 검토에 대해서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게 이제 분노에 네. 조선일보가 또 찬 거죠. 넘어가면은 대담이라는 형식 자체에 대해서도 갑자기 의문을 표합니다. 질문자가 단 한 사람이었고 즉석에서 답하는 기자회견에 비해 내용도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이 대담 방송사인 KBS는 사장을 대통령이 앉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기도 힘들다. 근데 이 대담이 생방송도 아니고 녹화방송 아니었냐.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 사전에 각본을 짜고 사후 편집이 가능한 녹화 대담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라는 비판을 했는데 이게 틀렸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막 조선일보가 그 입장을 지지할 정도로 답답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나오는데 이게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된 탓이 크다. 윤석열 때문이다. 이런 입장으로 좀 네.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동아일보도 사설 제목을 보십시오. 조선일보랑 똑같아요. 아, 내용도 이게 형식도 약간 많이 지금, 아쉽다. 네. 지금 제목을 보시면 톤 다운 됐어요. 내용도 형식도 엉망이다. 이게 아니에요. 많이 아쉽다라고 하면서 논조들을 보면 방금 조선일보 논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드러워졌어요. 네. 네, 비판의 수준이 약해지고 이따가 이제 다른 사설들도 보시면은 흐름이 좀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일단 동아일보 얘기도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실망스러웠다. 발언도 다 부적절했다. 김건희의 그런 모습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는 윤석열이 잘못했다. 아쉽다거나 대통령 부부가 누군가에게 박절하게 대하는 게 어렵다는 말 정도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 톤도 부드러워졌어요. 네, 원래 더 분노에 차 있었잖아요. 거의 분노의 동아일보 아니었습니까? 분노의 동아일보였거든요. 이 정도로 선을 넘어도 되나라는 시기였는데, 자 그리고 이번 대담은 국민이 듣고 싶거나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밝히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만 위주로 전달했다. 조선일보랑 내용 똑같죠? 뭔가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지침이 있는 것 같아.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이번 대담은 내용도 형식도 많이 아쉽다라고 했는데 조선일보 마무리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전반적으로 조중동의 그 톤이 윤석열을 너무 까면 안 된다라는 사설도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김대중의 칼럼인가요?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톤 조절을 하고 있고 이 야당에 대한 공세를 올려서 이 총선을 돌파해 가려고 하는 어떤 기조의 변화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건희에 대한 사과와 이거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이 대담으로 적당히 처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약간 좀 아쉽지만 그래도 노력은 했다. 네. 이 정도의 의미는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찰나였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독일 순방 나갔어야 되거든요. 네. 못 나간 걸 보니까 화가 다 풀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김건희가 굉장히 불안 요소라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이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조선일보는 다시 김건희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어쨌건 이걸로 한 국면이 끝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은 심리가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중앙일보 사설인데요.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인가 야당 심판인가 이거는 논조가 내용이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총선에서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으로 간주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그래서 과연 누구를 심판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애매함이 있다라면서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야당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2년의 정치를 회고해보면 주요 정치 쟁점을 제기하고 전국을 주도해온 건 더불어민주당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갑자기 네. 민주당의 어떤 국민들은 전국을 주도하지 못한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있거든요. 완전 새롭게 해석하긴 하는 건데 어쨌든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안이라든지 임명동의안 부결 이런 사안들이랑 입법 관련해 가지고 그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맞서는 대응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거든요. 국민들은 오히려 그거에 반대죠, 지금. 더 네. 강력하게 투쟁하지 않는 민주당한테 실망한 건데, 중앙일보의 이 논조는 맞는 거예요. 정권 심판론이랑 야당 심판론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은 맞거든요. 근데 맞죠. 원인은 완전 네. 다르게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공격을 해요. 책임의식은 별로 없었다. 강한 권력을 행사했지만 그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던 민주당은 그래서 무책임했다. 아무튼 이제 그동안 누려온 권력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그 평가가 선거로 드러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설날 휴가 기간 중 제3당이 규합됐다. 전혀 새롭지 않은 인적 구성이라고 해도 못마땅하긴 한가 봐. 제각기 차지한 권력을 휘두르며 그가 힘겨루기야 쌈박질만 해온 두 거대 정당에게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켜볼 만한 대안이 부상한 셈이다 하면서 제3당을 띄워주긴 합니다. 아 근데 뭔가 저는 약간 이 사설을 읽으면서는 좀 자신감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야당이 문제다,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사실 야당 심판 여론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건 무리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야도 다 책임이 있는데 누구 책임이 더 클까요? 약간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제3지대 이 개혁신당에 대해서도 자신들도 자신이 없는 거죠. 네. 아, 전혀 새롭지 않은 끔찍한 혼종에 대한 이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쉽지 않은가 봐요, 마음이. 네,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은 국면에서의 어떤 고충들 이런 게 좀 느껴지는 사설이 고충이 아닌가 느껴졌어요?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또 재미있는 사설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북 접촉 외면하다 북미 직거래에 또 당할 수 있다. 뭐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트럼프가 당선될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이 크더라고요. 네, 트럼프에 엄청나더라고요. 대해서. 그래서 트럼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따가 얘기할 거니까 쭉쭉 넘어가서 닉슨 얘기랑 이제 비교를 하면서 닉슨도 당시에 주한미군을 철수했다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불안감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또 재미있는 단락이에요. 북한의 통일 노선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정전협정 체결 이래.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이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등 시급한 문제로 인해 한반도 문제가 뒷전인 상황이다. 통일을 포기한 북한이 갈등을 일으키면 미국은 지난 70년간은 달리 한국의 보복을 승인할까? 라고 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북한과의 접촉을 재개해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사설입니다. 지금 북한은 이 대한민국의 적대국이자 교정국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네. 2월 8일 건군절에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번 더 강조를 좀 했는데요. 지금 이런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접촉을 해가지고 이 국면을 타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북한과 대화를 할 건데 대화를 위한 대화만은 하지 않을 거고 좀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뭐 그런 대화를 하겠다. 근데 북한은 지금 대화를 안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불안한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지경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내가 바라고 그렸던 상은 아닌데 전국을 내가 주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차단당했네 이런 느낌일까요? 이거 진짜 공격하겠는데? 라는 불안감 있잖아요. 네. 불안감, 공포가 느껴져요. 그리고 미국이 이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 불안감. 예,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할까봐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실 지금 뭐 이승만의 업적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한동훈이 말했는데 지금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해서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이라든지 전시작전 지휘권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미국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 것 같아. 미국이 이런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가 맞대응하게 놔두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불안감이 엄청난 거죠, 네. 지금. 그래서 미국을 제끼고 트럼프가 당선을 미국을 제끼고 우리가 먼저 북한이랑 대화를 해야 되는 이게 뭔가 너무 혼란해요, 네. 이 그림 지금 자체가. 노선을 내는 사람들이 대혼돈에 빠져 있다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외교적인 어떤 일관된 입장이라든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런 구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그렇죠. 시시각각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아닌 그런 것들만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